그러면 통제도 남이 시켜줬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부모님의 양육 태도였어요. 간섭하고 감독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높아요. 물론 간섭과 감독을 전혀 안 하는 게 완벽한 양육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이 너무 높게 되면 아이들은 자기 주도성이 떨어지고 스스로 자발성을 못 가지고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런 것들을 따라하라고 키운 그 부모님의 노력이 거꾸로 이 아이를 자기 주도적으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약한 아이로 키우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그 태블릿 PC 이야기할 때도 사실은 스티브 잡스도 자식들한테 그걸 안 줬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들도 통제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게 어디까지가 통제고 어디까지가 간섭이 심한 거고 이게 진짜 저희한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지금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지금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부모가 미치고 팔짝 뛰겠다. 내가 죽겠다. 예. 내가 죽겠다. 사실 아이들을 교육시킨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가정에서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국가가 발전하면서 교육을 떠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미칠 것 같을 때쯤 되면 방학이 오고요. 예. 어머니들이 미칠 때쯤 되면 개학이 온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선생님들 사이에. 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규칙이 완전히 깨져버렸죠. 네. 그래서 방법은요. 이들이 이 스마트 기기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는지 또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집에서 지내면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아이들의 반응이 우선 학교를 안 가는 것에 대한 반응이 크게 둘로 나누어져요. 예. 아이들의 성향이 좀 내향적인 아이들은요. 이 아이들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를 안 가는 상황을 비교적 잘 지내고 있는 편이에요. 그렇죠. 안 예. 나가니까 오히려. 이들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의 권유나 뭐 해야 될 것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받아들이는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성향이 외향적인 아이들은요. 뛰고 놀아야 되는 애들. 엄청나게 답답해해요. 진짜 예. 저 답답했어요. 하루에 몇 번씩 정말 학교 가고 싶어요, 학교 가고 싶어요, 학교 가고 싶어요를 해요. 맞아요. 진짜 그렇대. 눈을 뜨면은 그냥 바로 나가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남자 어린이들, 몸으로 노는 친구들은. 맞아요. 그러니까 뭐 놀이터라도 어디 뭐 근처 어디 공원이라도 뭐 자전거를 탄다, 뭐 인라인 스케이트를 탄다, 엄마를 막 쫄라서 가는데 엄마는 얼마나 힘들어. 이 체력이.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힘들어하고 떼쓰고 조르고 이러면 이제 어머님이 걱정도 하시고 또 걱정을 처음엔 하다가 이제 견디기 힘들어지면 화도 내시죠. 예. 많이 그런데 내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아이가 밖에 나가고 싶어서 엄마를 조르고 떼쓰는 건 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을 넘어서 건강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바라는 욕구 좌절을 말로 표현하고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이 아이가 잘 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아이가 그렇게 조르는 것에 대해서 좀 인정해 주세요. 조를만 하다. 예. 넌 10번을 설명해도 모르니 어제도 설명했잖아. 오늘도 설명했잖아. 하지 마시고 어제도 놀고 싶었지만 오늘도 놀고 싶은 거구나 라는 태도로 대해 주셔야 됩니다. 그거 머리로 진짜 알거든요. 너무 내가 알아요. 했던 대사. 너무 아는데 실제로 예.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이렇게 부모가 그런 이상적이고 교과서적인 걸 잘 하려면 부모의 감정 상태, 정서 상태가 안정이 돼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나 자신이 밖에 먼저 나가서 어디서 돼야 좀 돼. 풀 때도 있어야 되고 브런치 카페에서 얘기할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차단이 돼 있으니까 예, 닫아놓은 가마솥에서 열만 계속 떼게 돼 있는 거죠.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별 씨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본인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앞으로 계속 그래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계속 실패할 거지만 계속 시도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시면 아이들을 잘, 이 어려운 시기를 아이들과 함께 잘 헤쳐나가실 수 있을 노력하겠습니다. 겁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아이가 거치고 나서 갑자기 말을 잘 들어요. 뭐 말도 안 하고 나가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이 시기가 더 위험해요. 갑자기 말을 잘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애가? 맞습니다. 이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내가 아무리 도와달라고 외쳐봐도 우리 엄마는 더 이상 반응해주지 않아 라는 거를 생각하게 되면 아마 포기하는 저러면 거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그렇게 우울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할 때는 안전한 야외에 잠시라도 외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자기가 놀고 싶은 만큼은 못 놀더라도 그만큼의 이
기회를 주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그러네요. 실제로 알파 세대 엄마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나오는 동요를 따라 부르게 하고 동화를 열심히 들려줍니다. 예. 그게 잘못됐어요? 물론 언어를 배울 때 처음에 노래하고 율동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오롯이 AI에게만 맡기는 게 문제예요. AI를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온전히 맡기는 게 문제예요.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 그 산하에 있는 병원의 소아과 전문의가 한 그 기고가 있는데 이런 표현을 했어요. 스마트 기기가 아이들에게 주는 자극, 학습적인 자극, 뇌발달 자극은 그 아이의 뇌를 매우 가난하게 만드는 자극들이다. impoverished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질의 자극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AI가 아이가 어릴수록 그 아이의 인지 발달을 촉진시킬 수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특히 감성과 예술적 역량을 키워준다라고 할 만한 근거는 아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공지능 스피커한테 노출시킨 다음에 그거를 또 오프라인으로 가져와서 한 번 더 반복해보거나 그림을 그려보거나 이렇게 활용을 해보면 이게 뇌가 전방위적으로 발달이 되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엄마가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노래는 아이가 흥미를 안 가져요. AI에서만 들리는 노래보다는 그 노래를 엄마가 한 번이라도 따라 부르고 좋아했던 노래, 그게 엄마는 노래도 잘해야 되네요. 진짜 할 게 엄마가 너무 많아.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영어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영어 교육할 때도 엄마가 영어 발음이 너무 나빠요 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영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이 아이가 내 영어를 평가할 거라고 지레 생각을 해서 그래요. 아이가 엄마 얼굴, 엄마 노래 들으면서 엄마 노래를 심사할까요? 엄마 영어를 심사하겠어요? 절대 그렇진 않죠. 예. 어머니가 느끼는 불안감이에요. 지금 사실 이런 수업도 자칫하면은 야, 해야 될 게 이렇게 많구나, 알아야 될 게 이렇게 많구나, 까딱하다가 엄마 노래 제대로 못하겠구나라는 불안과 공포만 자극할 수 있지만 사실 그 기본은 아이는 이 세상에서 엄마를 제일 사랑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인간의 뇌는요 22살만 돼도 노화를 시작해요. 진짜? 예. 석천 오빠. 난 뭐야 그럼? 네. 근데 솔직히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일상에서 다 느끼지 않아요? 네, 그 진작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아 이제 내 뇌가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슬퍼지네요.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생각하는 힘을 젊었을 때 길러놓으면 이거는 오래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요. 테트리스를 하는 러시아 챔피언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한국 같은 나이에 같은 지능을 가진 대학생을 가지고 테트리스를 한 번도 안 해본 대학생이에요. 두 사람은 테트리스를 시키고 뇌사진을 찍었어요. 누구의 뇌가 더 많이 움직였을까요? 안 해본 사람. 모르는 사람. 예. 그러니까 익숙한 일, 많이 해본 일, 나한테 생각을 하는 예를 들어서 힘이 갖춰져 있으면 나이가 들어서 힘이 떨어져도 조금만 힘써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더 늙기 전에 나이가 22살 넘기 전에 생각하는 힘을 많이 기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좀 많이 해봐야겠다 이거. 그럼 생각하는 힘을 어떻게 하면 기르냐? 푸시업 할 수는 그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제가 권하는 것이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는 독서예요. 예, 독서. 자, 그럼 이제 이럴 때 알파 세대 어머님들이 대부분 어떻게 반응을 하시느냐면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멋진 성우가 읽는 동화를 아이에게 들려주죠. 오디오북. 예, 읽고 나면 그 동화와 관련된 질문도 AI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질문도 하고 뭐 대화를 나눠줍니다. 아, 내가 할 수 없는 걸 우리 애한테 정말 잘해주고 있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직접 책을 들고 읽는 것은 물론이고요. 책을 읽고 난 소감을 스스로 생각해서 가능하면 글로 써야 돼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사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요. 그 한두 권의 책조차도 꼭 끝까지 안 읽어도 돼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얘가 어느 순간에 무엇인가를 느끼고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원하는 거지 심청이 빠져 죽은 바다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책을 읽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꼭 끝까지 읽는 것에 집착하실 필요도 없어요. 정답. 인당수. 우리 때 이런 거는 무조건 맞춰야 돼. 맞춰야 돼. 우리 X세대는 이거 맞춰야 돼. 몸을 던지고 뭘 받았지? 공양미 300석. 끝까지 읽은 친구예요. 예. 이렇게 생각하는 힘이 길러질 때
알파 세대의 가장 큰 우려고 위험인 멈춰진 뇌가 되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대로 키울 수 있을 겁니다. 글을 쓰는 것이 뇌에 자극이 된다는 건 제가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수긍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자극이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문장 이해 능력 또 그 글을 읽은 사고력을 높이는 자극이 됩니다. 예. 특히 알파 세대에게는 기왕이면 키보드보다 글씨를 쓰게 하는 것도 뇌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눈과 손의 협응 운동, 마이크로 코디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트레이닝도 되게 좋거든요. 단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이가 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시키지 마세요. 그게 대부분은 하기 싫어할 텐데. 글쓰기를 싫어하는 가장 큰 요인이에요. 그러면 얘가 글쓰기를 좀 하게 하고 싶은데 아직은 싫어하는 것 같아. 너무 어려. 그럴 때 좋은 거는 찰흙으로 만들기, 종이로 올리기, 접기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식습관에 아주 흔히 있는 젓가락질. 이런 것들이 똑같이 연결된 역량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파 세대들이 AI 네이티브,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 스크린을 접하면서 사는 세대다. 이거를 부인하고 막을 방법은 없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만 2살 전까지는 최대한 막자라는 거고요. 그렇게 보는 데에서 일단 이들을 듣고 말하는 데까지 키워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 엄마의 말,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하는 데까지 키워야 되고요. 이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시고 읽고 쓰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가는 걸 어머니가 쭉 시간을 두고 같이 따라가 주시는 것. 이게 AI 세대, 알파 세대들의 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가정에서 해야 될 전략의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